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지난 주말 인적성 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서 삼성과 CJ, SK 등의 시험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10월은 가장 숨가쁜 달로 꼽힙니다. 매주 주말마다 대기업별로 인적성 검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인적성 시험의 시작은 LG그룹이 열었습니다. LG그룹은 지난 8일 전국 14개 고사장에서 하반기 인적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125개의 평가 문항 중 20개 문항이 한국사와 한자에 대한 문제로 구성됐습니다. 9일 실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필기시험도 한글 창제와 연관된 까다로운 역사 에세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한국사 비중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 올해도 이어진 겁니다. 오는 16일 삼성그룹에 이어 CJ, SK그룹과 한국은행 등 정부 주요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하반기 인적성 검사와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직무적성 검사는 언어 수리, 추리 등 5개 영역의 160문항이 출제됩니다. 사물인터넷과 VR, 2차 전지의 중요성 등 삼성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들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그룹은 오는 22일 12개 주요 계열사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CJ는 올해도 문화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자 개인의 생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23일 SK그룹의 필기시험에서는 150분간 수리 언어 직무, 한국사 등 총 460개 문항이 출제됩니다. 특히 A매치데이라고 불리는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은 22일에 동시에 치러지지만 올해는 금융감독원만 예외로 15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창립 64주년을 맞은 한화그룹이 젊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혁신에 나섰습니다. 한화그룹은 과장, 차장, 부장 직급 승진마다 1개월의 안식월 휴가를 주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 자기 개발과 건강관리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 성격에 맞는 자율복장 근무인 비즈니스 캐주얼,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팀장 정시퇴근 제도도 활용합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도 제재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여야 의원들은 상식에 벗어나는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오락가락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위반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위반이 맞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로 김영란법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학에서 정년한 게 얼마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이 좀 안 좋아서 항상 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물 떨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캔커피 사옵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또 일선에서 심각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우리 권익위에서는 도대체 1년 6개월간 뭘 했는지, 근데 제대로 된 사례집 하나, 제대로 된 유권 해석집 하나 못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지금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답답하고. 의원들은 혼선이 이어질 경우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가입 기간 감소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청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전체 청년은 286만 5,70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131만 1,200여 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였습니다. 학교 경비원은 휴게 시간과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근무 시간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근무지에서 다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근무지인 중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야간 당직 전담 경비원이었던 그는 일과 시간이 끝난 학교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온종일 학교에 머물렀었지만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30분밖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한 달에 주어지는 휴무일은 나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CCTV가 신경이 안 쓰였었겠나. 결국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갑작스럽게 업무량이나 업무 환경이 변화했다거나 업무가 장기간 피로를 쌓이게 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주요 원인을 개인 지병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내온 지침들이 이제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경비 노동자들의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김 씨는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김영호입니다. 지금껏 사용이 제한됐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 등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숙사와 보육시설 등 근로복지시설의 구입과 신축에도 10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30%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뒤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AI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동맹 바람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의 AI 전문 업체인 비브를 인수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기기에 AI를 본격 활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서 애플과 인텔 역시 AI 스타트업을 사들이면서 다른 경쟁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 연구 개발에 한계를 느낀 기업들은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정보기술 공룡들은 지난달 AI 분야 연구와 미래 기술 표준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정부와 대기업, 학계가 한데 뭉쳤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와 이화학연구소, 도쿄대 등은 앞으로 10년간 의료나 제조업 현장에서 쓰일 AI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종잣돈 100억 엔, 우리 돈 1,105억 원을 내고 기업들이 일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도 업종을 불문한 합종 연횡으로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벌어진 기술 격차 좁히기에 나섭니다. 오늘 판교에 문을 여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텔레콤 등 7개 기업이 30억 원씩 출자했고 정부도 5년간 75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AI 기술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동맹바람은 한동안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강의 배정을 두고 시간 강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고 수업료를 가로챈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평생교육원 체육학과 전공 주임 교수로 재직하며 이 같은 횡포를 부린 46살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2회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방법이 매우 저열한 점, 또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 인명구조견들이 12년간 500회가 넘게 출동해 60명을 구조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부산의 한 야산 비탈길. 인명구조견이 실종자를 수색합니다. 다리를 다친 남성을 발견하자 앞발을 들고 짖으며 소방대원에게 위치를 알립니다. 인명구조견은 실종자뿐만 아니라 건물 붕괴지 등 재난 현장에도 투입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천둥, 바람, 세종이라고 이름 붙은 부산 소방본부 인명구조견은 지난 2004년부터 500회 출동해 모두 60명을 구조했습니다. 세중은 지난해 은퇴하기까지 5년 동안 270차례에 걸쳐 2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견은 재난 현장 건물 붕괴지에도 수색을 나가고 그리고 산하에도 수색을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래에는 실종된 요구자를 찾아가지고 가족한테 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명구조견은 인간의 10,000배 넘는 후각과 50배가 넘는 청각으로 조난자를 찾아냅니다. 이들의 맹활약에 부산 소방본부는 매년 상복이 터졌습니다. 올해 국민안전처가 평가하는 전국 인명구조견 운영기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많은 훈련과 친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요구자를 살릴 수 있도록. 부산 소방본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평가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은행에 1억을 저금해두면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아시나요? 기준금리 1.25%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1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125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목돈을 불리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좌우당과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게. 아이고 뭐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금리가 쪼까 떨어져갖고 뭐 한 15%밖에 안 하지만. 생돈 5천만 원 많다고 저 은행에 처박아놓고 있습니까? 대기 아빠 아파트 하나 싸있어. 엄마 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대. 네, 은행 금리가 15%라니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요. 저 정도 금리면 정말 10,000원만 생겨도 은행에 바로바로 저금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금리가 낮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언급하는 음마 아파트는 1988년 당시에 약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현재는 약 12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핫한 재테크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10년 이래 가장 높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치솟는 아파트값과 또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렵기도 하고 또 자칫 들으면 너무 먼 얘기 같아서 괜히 우울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 때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몇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자, 몇 년 월급을 모아야 할까요? 네, 아파트를 사는 건 둘째 치고요. 전세금 마련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3억 7,800만 원입니다. 평균이 이 정도라니까 정말 비싼 거죠. 만약 돈이 많은 부모가 없어서 월급만을 모아서 전셋집을 마련해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7.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7.1년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요. 이보다 소득이 적게 된다면 아마 더 오래 걸리겠죠. 네, 어떻게 먹지도 쓰지도 않고 번 돈을 다 모으겠어요. 사실상 7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소린데요. 게다가 전셋값은 점점 더 오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를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1년 더 오래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셋값과 소득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KB 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3년 2월에 2억 7,305만 원에서 2016년에는 8월에 4억 1,271만 원으로 3년 반 동안 약 1억 4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3년 동안 1억 4천이면 매년 거의 4천만 원 정도씩 올랐다는 얘긴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소득으로는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5,32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시근로자 가구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부부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맞벌이 부부가 1년 동안 꼬박 모은 돈으로 겨우 전셋값을 올려줄 수 있는 수준인 거죠. 네, 소득에 비해서 주거비 비중이 너무 크니까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버는 족족 다 전셋값으로 주고 나면요. 여가 생활이나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꿀 것 같은데요. 자, 전세 말고 아파트 거래 가격도 많이 올랐을까요? 네,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중에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있는데요. 가장 공신력 있는 지수입니다. 2006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2016년 5월의 실거래 가격은 147.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 지수가 47.6이나 오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 동안 우리가 받는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2006년 1인당 근로자 평균 소득이 1,978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은 2,199만 원이었는데요. 2006년을 100으로 놓으면 2015년에는 1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비교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47.6 오르는 동안 월급은 11 오른 셈입니다. 4배가 넘는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소득은 오르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사 아닐까요? 주거비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 서울 인구 1,000만 시대도 끝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건 바로 빚입니다. 우리 가계가 부담하는 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6년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체감하기가 참 힘든데요. 2006년에 가계부채가 576조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700조가 넘게 늘어난 거고요. 한 가구당 평균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빚의 상당수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자꾸 오르고 금리는 낮으니까요. 이 돈을 빌려서 빨리 집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덩달아서 오르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집을 더 사고 싶게 만들고 사게 만들고 가격은 더 뛰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여도 분양이 다 되니까
분양가가 더 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요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연봉을 다 모아야 겨우 한 평을 살 수 있는 수준인데요. 어떠한 부동산 정책보다 집값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데이터 뉴스 아파트 값과 월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